안녕하십니까. 고품격 시사 토크쇼 박근혜와 사람들의 이창수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철입니다. 한국 정치에 남아있는 네거티브한 요소 그리고 지역감정, 영남, 호남이라는 벽을 허물기 위해 나선 분입니다. 호남 들녘보다 넓은 가슴을 가지신 분, 국민통합의 아이콘인 한광욱 새누리당 100%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 부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십시오. 박수로 해야지. 자, 부위원장님 많이 바쁘실 텐데요. 요즘 국민 통합을 위해서 그야말로 전국을 종횡무진 누비고 계시지 않습니까? 선거라는 게 다양한 분들이 힘을 모아야 된다는 그런 뜻인데, 그렇죠. 게다가 이 DJP 연합을 이끌어냈을 정도로 이분보다도 통합에 더 잘 어울리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한광욱 부위원장님의 프로필을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름 한광욱, 1942년 전북 전주 출생, 방년 70세. 근데 굉장히 동안이세요? 전주 북중학교, 중동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진학했으나 중퇴를 하고 본격적인 민주투사의 길을 걷게 됩니다. 1963년 전국 민권수호 학생 총연맹위원장, 1985년 민주화추진협의회 대변인을 지내시며 감옥에 투옥된 이후 평화민주당, 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 민주당 등 줄곧 민주당의 허리, 민주당의 척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로지 민주당에 헌신해온 분입니다. 정치인으로서도 11대 국회의원이 되신 후 12, 14, 15대까지 무려 4선 의원을 지내셨고요. 대통령 비서실장과 당대표까지 맡으며 정치인이라면 한 번쯤 꿈꾸는 자리들을 두루 거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한광욱 수석 부위원장님 하면은 정통 야당,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에서 민주투사로서 정통 야당을 꿋꿋이 지켜오신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5.18 민주항쟁으로 사형 선고를 받자 계엄령으로 살벌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DJ 석방을 요구하며 전두환 정권을 맹비난하기도 하셨죠? 저라면 가슴이 떨려서 말 못할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소신과 배짱을 눈여겨봤을까요?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서거하실 때까지 곁에 있었던 분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민주당에 있을 것 같았던 한광욱 부위원장님은 돌연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행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현재 새누리당 100%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 부위원장님으로 계십니다. 예,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한광욱 수석 부위원장님 하면 네. DJP 연합, 예, 그것을 이끌어낸 장본인, 이렇게 이제 먼저 떠오르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김대중 선생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김대중 선생님과의 인연, 그것이 이제 우선 제일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부위원장님? 김대중 전 대통령 어떻게 만나게 되셨죠? 좀 인연을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님, 제가 그전에는 그냥 민주투사다, 젊었을 때 이제 그냥 소신분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1982년도 10월 7일에 제가 초선이었습니다. 11대. 그 국회에 나와서 대정부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분위기는 상당히 좀 살벌한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운동 했던 사람으로서, 민주화운동 했던 사람으로서 역사적인 발언을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나는 항상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단단히 이제 결심을 했죠. 근데 김대중 선생 당시는 선생께서 이제 감옥에 청주교도소에 계신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분위기가 그랬어요. 또 광주 민주항쟁에 대한 많은 사람이 사상자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광주 문제를 거론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국회의원 중에. 그래서 제가 소위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건 정치인으로서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결심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그 김대중 선생의 그 석방, 그 다음에 광주 문제에 대한 그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 대통령 직선제 하자, 그 다음에 언론 자유 보장해라, 지방자치제 실시하라, 6개항이지 뭐. 또 하나 빠졌는가? 전두환 씨가 그때 대통령이지만 민정당 총재직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당신은 그 관리만 해라. 당신은 관리만 해라. 지금 현재 자기들이 그 주장한 것이 상당히 과도기자라고 한다면 이걸 끝내라. 그때는 차선의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 행위 자체야 막 쿠데타니까 그 말할 것도 없지만은 뭐 부당한 행위를 자꾸 규탄만 하면 안 되잖아요. 차선의 방법으로서 민정당 총재직 내놔라. 그래서 6개항을 제가 국회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김대중 선생께서 그 이야기 들으신 모양이에요. 그 이런 때 참 이런 발언을 해준 사람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광주 이 학살이라고 그럴까? 우리 그때 학살이라고 그랬어요. 그 많은 부상자를 내고 집권한 그들에게 진상조사를 하자고 그러니까 그건 뭐 그 사람들은 깜짝 놀랄 일이지. 그렇죠. 그 당시에. 또 언론도 솔직한 얘기가 지금 뭐 언론 뭐 자유 많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 당시에는 언론 자유 보장이 없었어요. 언론에 때 뭐라고 나왔느냐면 한강욱 의원이 정치 현안에 관해서 질의했다. 딱 이거요. 내용이 없어, 내용이 전혀 다 빠지고. 딱 그래서 그런 30년 전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역사 민주화가 많이 됐다는 증거지 사실은. 그 당시에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 것은 나는 내 일생에 큰 자부심으로 생각하고 큰 결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계기가 돼서 김대중 대통령하고 나하고 인연이 맺어진 거예요. 그럼 그렇게 40여 년간 뭐 DJ의 남자, 뭐 민주당에 계속 계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새누리당에 오시게 됐는지 저는 아직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게 궁금한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네. 그게 제가 어디 가든지 특히 이제 호남 지방에 가고 그 가면 좀 민주당에 있는 우리 후보들 동지들이 이제 처음에는 막 저한테 항의 뭐 비난 뭐 이렇게 또 많았는데 이제 시간이 가니까 그 대표님 정부는 아직도 대표를 했으니까 대표님이라고 그러죠. 대표님 그 심정을 이해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처음에는 이게 한 일종의 그 배신이 아니냐 뭐 이렇게 했는데 배신은 지금 현재 민주당에 있는 그 친노 아이들이 그 친노에 있는 사람들이 배신이지 왜 내가 배신이냐 이제 이렇게 그 배신하는 말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다. 네 그런 얘기를 했고 난 일생을 살아가면서 신이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소위 그 행동하는 양심 김대중 대통령께서 항상 부르짖고 계시던 이게 옳은 길이라고는 위험도 무릅쓰고 내가 하는 이제 이건 그 1982년도 그 발언이라고 하는 건 그 참 어려운 발언이었어요. 그 결단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친노계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뭐 내가 당에 있던 당대표를 했던 사람으로서 더 이상 얘기하기 싫지만 이건 안 되는 거라. 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그 헌법에도 나와 있지만 민주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당이라고 하는. 주류도 있고 비주류도 있고 항상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사회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어느 집단에도 주비주가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다 포용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것이 잘 안 되는 바당에 내가 이제 박근혜 이제 후보님을 이번 대통령으로 우리가 선출해야겠다 생각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대통합입니다. 국민 대통합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지역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이능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이런 갈등을 해소시킬 길이 없어요. 국민 대통합이 안 되면 특히 동서화합의 벽을 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 마음은 있지만 용기가 잘 안 나는 거라. 솔직한 얘기가. 사람이 오래 살다 보면 한 집에 오래 살다 보면 이사하는 것도 참
보통 쉬운 일이 아닌데 40여 년 동안을 그 야권에서 생활했고 정치 경력을 쌓은 내가 상대의 정당에 몸을 옮긴다고 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이 많았죠. 고민이 많았는데 우리 박근혜 이제 후보님을 만나 뵙고 대화를 해보니까 참 내가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지만 그 온화하면서도 그 강인하고 그리고 약속을 지켜왔던 그것이 의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국민 대통합, 국가 간, 안보 간, 그다음에 통일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우리 박근혜 후보께서 그런 걸 판단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번 대통령은 박근혜 후보께서 되셔야 되겠다는 결심을 굳히고 이제 왔는데 정리를 하자고는 국민 대통합을 할 수 있는 분이 박근혜 후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국력을 배양을 해서 통일의 시대의 문을 열 수 있다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의 그 정치인 소신이고 또 남은 여생을 그렇게 바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언제쯤 좀 그 박 후보를 도와야 되겠다. 좀 그런 생각을 사실 그 전에 일찌감치 좀 하셨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왜 당이 다른 것보다는 제가 이 당에 대해서 그 실망을 많이 느끼는데 당 대표가 당에 대해서 지금 실망을 느낀다는 건 조금 어색한 말 같지만 당은 옛날 민주당인데 그 알맹이 이렇게 보면은 민주당이 아니라 이게. 근데 내가 지금도 유세하고 다니면서 옛날 민주당이 아니다 지금은. 옛날 김대중 대통령이나 한광호가 당을 이끌을 때 그 민주당은 중도 개혁 정당이야. 중도에서 좀 진보적이고 이런 정당이지. 지금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가 뭐냐. 좌로 가는지 우로 가는지 정책도 소위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없다 이 말이야 지금 민주당은. 그러니까 이건 당으로서는 난 문제가 있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망을 느꼈고 박근혜 후보께서는 약속을 지키고 할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건데 그 실증적인 하나의 예를 들면은 2004년도에 8월 12일 박근혜 후보께서 당시 한나라당 대표로 선출됐을 적에 동교동에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물러난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셨어요. 그때 박근혜 그 대표죠 그때 당시에 대표께서 저희 그 김대중 대통령께 저희 아버지 시절에 그 상처와 피해를 많이 입으신 데 대해서 딸로서 사과드립니다. 뭐 사과를 했어요. 그걸 이제 흔쾌히 받아들이시고 나중에 그 어른이 우리들한테 하시면 세상에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대 뭐 그런 게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 박근혜 당시 대표께 내는 동서화합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안 됐다. 사실 그 당시에 안 됐거든. 지금도 뭐 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것을 위해서 나도 지금 이게 뛰어다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또 박근혜 후보를 위하는 길이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그건 못했는데 이제 동서화합을 위해서 그 가장 이룰 수 있는 분이 가장 적임자가 박근혜 대표요.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렇다면 그분은 일생을 동서화합 통일 문제 가지고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가장 적임자가 박근혜 후보라고 지금 박근혜 후보라고 생각하셨던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도 그렇지만 가장 적임자는 동서화합을 이루고 소위 국민의 갈등을 해소시키고 민족 통일까지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박근혜 후보다라고 하면 그것이 입증된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 안에 역사적인 사실이 있어요, 이렇게. 그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통합당인데 언제부터 좀 변절이 됐고 지금 상태가 어떻다. 네,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제가 그 국민경선제 있잖아요. 예. 네. 국민경선제. 국민경선제를 정당에 최초로 도입한 사람이 납니다. 내가 민주당 대표로 있을 때, 새천년 민주당 대표로 있을 때, 노무현 씨가 그때 후보가 됐을 때, 국민경선제를 내가 최초로 내가 도입한 사람이에요. 그때 이휘창 씨가 후보고. 왜? 많은 국민들의 참여하에 후보가 나와야 된다. 이게 최초로 내가 도입한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근데 되자마자 민주당을 탈당하시더라고. 당 하나 만들더라고. 열린당인가 뭔가. 당을 이제 이렇게 쪼개고. 그 기네스북에 올릴 일이야, 그게. 그 이제 가까이 있던, 밑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당을 장악하고 있다. 이거 되겠어요? 나는 그때부터 배신이라는 말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원래. 그게 배신이지. 어떻게 배신이? 한광욱이 이제까지 정치하면서 배신한 배자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광욱 수석 부위원장님 하면 이 의리와 그리고 이 통합이라는 단어를 빼면은 또 설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최근에 또 통합이 또 유행이 됐습니다. 네. 선거철만 되면 통합을 하자는 분위기가 좀 일다가요. 선거가 또 끝나면은 또 사그라들기 마련인데 부위원장님께서는 단일화의 주역, 이 통합의 달인 이런 요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계신데 어떠신가요, 지금 기분이? 예, 그 DJP 연합을 이끌어내신 장본인이신데 네. 그 이야기도 조금 듣고 싶습니다. 그게요,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DJP 연합 할 때는 그때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도 그 군사정부 때부터 쭉 내려와 가지고 어쨌든 간에 수직적인 정권교체는 이루어졌지만 수평적인 정권교체가 한 번도 안 이루어졌어요. 민의에 의해서. 그래서 수평적인 정권교체 한번 이루어보자 하는 것이 국민의 때 열망이었어요. 근데 이 열망을 가지고 그때 좀 노선은 다르지만 김종필 정책계에서 이끄는 자민련과 우리 민주당이 1년 전부터 이제 통합 문제를 논의했던 거예요. 저쪽에는 이제 김영환 선배님하고 이제 나하고 이제 이쪽에 나하고 했는데 근 1년 동안을 했는데 한 6개월 동안은 통합을 위한 인프라를 깔았고 6개월 동안 이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이제 합의문 같은 거 만들고 그랬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가 1997년도 11월 3일 날이에요. 그때가 국회 의사당에서 두 어른 모시고 사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만큼 이 단일화라는 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분들 내가 문재인 씨하고 안철수 씨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게 단일화를 진짜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국민한테 뭔가 보이려고 하는 건지 난 처음에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대화가 진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속을 열어놔야 된단 말이에요. 보여주기 위한 이 대화는요, 100번에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어렵다. 왜? 그 실패의 원인은 진정성 없는 대화를 했기 때문에 실패를 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 사람은 다 알아서 당신이 알아가지고 난 다 맡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나한테 다 일림에서 하는 모양이다 생각하고 했는데 내용적으로 그게 아니거든. 그래 난 당했다. 그러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난 다른 것보다도 우리 안철수 같은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 정치인 후배가 앞으로 정치는 하겠다고 그러니까 정치인 후배라고 얘기하죠. 하는 분이 TV에 나와가지고 울먹울먹 하면서 얘기하는 거에 난 못내 안 됐더라고.
못 나왔대요.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양쪽에 흔쾌하게 서로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최대 공약수를 뽑아가지고 두 사람이 손을 들고 심지어는 그 러브샷은 못할 망정 말이야 손은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그림이 좀 필요한데요. 그러면 네. 지금은 그 단일화에 실패한 겁니다. 그 이제 와가지고 또 안철수 전 후보가 어떤 얘기를 해도 국민이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거예요. 내가 우리 국민에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 부위원장님 좀 그 책이나 자료 이렇게 좀 보니까 그 부인분께 항상 죄송한 마음 이런 게 좀 많이 있죠. 예. 혹시 좀 그 사모님께 그 영상 편지 한번 앞에 계신다고 생각하시고 배경음악 아이 쑥스럽게 해야 돼. 나는요 그분이 암에 걸렸을 때에 충분히 다 했어요. 그러니까 영상 편지 안 보내도 다 알아요. 아무래도 한강훈님이 처음 오셔서 언급하는 것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통일 문제고 그 당시에 이제 직접 아마 그 국도 이제 방문을 여러 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이야기를 좀 허심탄회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통일 문제는요 우리가 긴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당장 그 표피에 나타나는 그런 거 촌막극 같은 거 누가 방문해 정상회담을 했다. 대통령 몇 개월 남겨놓고 갑자기 만나가지고 그냥 필요 없는 것도 다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통일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앞으로 우리 민족이 살 길은 난 통일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저는 못 살고 어렵고 이러니까 우리가 형 입장에서도 잘 사는 입장에서 우리가 그들의 베풀어주건 베풀어주고 또 북의 남북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북에 있는 정권보다도 북에 있는 주민들이 원해가지고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마치 서독하고 동독하고 통일될 때 누가 했습니까? 동독 정권이 했습니까? 동독 주민이 한 겁니다. 베를린 장벽을 그들이 무너뜨린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지 우리가 조그마한 문제 가지고 그거 다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통일의 정책은 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하시는 그 소위 햇볕 정책이란 그 말이 좀 이상해서 그렇지 대북 포용 정책이에요. 그게. 나 그때 대통령께 내가 이거 대북 포용 정책으로 하시지 왜 햇볕이라고 자꾸 여기 시비거리에 갑니까? 한번 사용을 어떻게 해? 그런 적이 있었는데 내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때예요. 그런 거야만 대북 포용 정책으로 해서 북하고 대화하면서 결국은 남북 간의 그 정서 교류, 민간 교류 이제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TV를 같이 아주 볼 수 있으면 그 통일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북에서 우리 TV를 볼 수 있다면요, 그 시기는 난 이야기할 수 없지만 상당히 가까워질 겁니다. 그래서 통일 문제는 그렇게 접근을 하고 대신 우리의 안보는 그럴수록 확고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독이 동독하고 마지막까지 이 통일 문제를 다룰 때 서독에서 동독의 간첩이라는 게 동독에 엄격 있습니다. 그건 안보 문제는 아니면 확실하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교류도 하고. 그러니까 국가의 안보하고 통일 문제 이런 것은 그건 다른 차원에서 다뤄져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쪽에 허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병행할 수 있는 분이 난 박근혜 후보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전반적으로 정말 박근혜 후보가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박근혜 후보는 내가 볼 때 그들 국회의원 5번 했는가요? 그랬을 거예요. 한 20여 년 동안 그래 하는데 그러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도 열심히 하는 분들은 상당한 국정을 파악해야 됩니다. 국회의원 5선에 당대표도
그 어려울 때 해보고 가만히 보니까 그 한나라당이 어려울 때 그 위기를 구출하는 거 보면 그 위기 관리 능력이 있더라고요. 대단한 분이네 거예요. 그런 분인 또 나중에 그 비전도 있고 그래서 나는 박근혜 후보님께서 대통령이 되시는 것이 이 나라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정도가 아니겠는가. 난 근데 내 철학이 있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그 어렵게 당을 옮기고 일적으로 왔지 내가 40년 동안 그 몸담았는데 그런 각오 없이 어떻게 오겠어요. 저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안 돼요. 지금 현재. 그렇다면 이쯤에서 박근혜 항상 드리는 질문이에요. 박근혜 후보를 10글자로 표현한다면? 박근혜 후보를 10글자로 하면 준비된 여성 대통령 후보. 대통령 후보. 오, 딱 10글자입니다. 10글자가 굉장히 쉬운가 봐요. 이게. 순발력이 대단하시네요. 우리 이 위원장도 학생위원장 출신이니까 순발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치인에게 오늘보다 중요한 게 미래인 것 같습니다. 한강욱님은 그렇다면 5년 후에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저요? 마지막 같은데 저는 처음부터 저 나름대로 참 국회의원도 몇 번 해봤고 당의 대표되고 대통령 비서실장되고 저 정치인으로 할 수 있는 건 참 대통령만 못했지 그냥 할 건 다 했어요. 그러니까 대리만족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대통령 나오시는 분이 아니 대리만족.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 박근혜 후보께서 이제 대통령이 되시면 이제 내 나름 나가 통일 문제라든가 국민 대통령 문제 이건 좀 비정치적인 분야거든요. 사실은 정치를 좀 거리를 두고 그런 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모르지만 정치에 직접 개입하고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 저 나름대로 이제 후배들한테 저분은 정도를 걷고 국가를 위해서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정치했던 분이다. 그리고 국민 대통합과 민족 화해 협력 적어도 더 나아가서는 통일 문제에 문을 열어주는 내 기여의 한 분이다. 이렇게 기억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사회에서 그리고 또 집에서 어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우리 정치에서도 한강욱 부위원장님 같은 그런 어른이 항상 옆에 계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우리 시대의 맏형 같은 그런 훌륭한 정치인으로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어려운 질문 또 저희가 이제 좀 껄끄러울 수 있는 질문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정말 스스럼 없이 유쾌하게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네, 그래. 고품격 시사 토크쇼 박근혜와 사람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